세계 최대 유통제국 아마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7번 거부한 바로 그 회사 때문에. 아마존 본사 긴급 회의실. 제프 베이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한국 기술을 거부했나? 모든 시선이 한 사람, 마크리 부사장에게 쏠렸습니다. 대당 12,000달러가 비싸다며 7번 문전박대했던 한국 로봇 회사. 대신 중국산을 선택했지만 3억 7천만 달러 손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98번의 주말을 반납하며요. 테슬라가 80억 달러에 그들을 선택했고 아마존이 무릎 꿇고 찾아갔지만 한국은 2030년까지 거절했습니다. 10개월의 침묵 끝에 한국 팀은 어떻게 글로벌 거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역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리입니다. 아마존 물류기술 부문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제 책상 서랍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단 45분 만에 회사에 80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거절한 기술이 경쟁사를 80억 달러 더 가치 있게 만들어버렸죠. 그 시작은 2년 전 10월 17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시애틀 본사 18층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이번 미팅에 30분만 할애하기로 마음먹었죠. 한국에서 날아온 로봇공학팀이었습니다. 알테크. 직원 37명의 작은 회사였어요. 대표 이준영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은색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그 케이스 안에 든 것이 훗날 테슬라를 세계 1위 로봇 기업으로 만들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준영 대표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로봇팔이 들어 있었어요. 광택 나는 티타늄 합금 재질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로봇팔이 아마존 물류센터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게 똑같은 말을 한 회사가 47곳이었거든요. 그중 46곳은 실패했죠. 이준영 대표는 45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토크 제어 기술, 정밀도 99.7%, 내구성 테스트 8,000시간. 그는 특히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 로봇팔은 0.1mm 오차로 물건을 집을 수 있다고요. 화장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어떤 것이든 손상 없이 피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말했죠. 대당 12,000달러. 저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상 서랍에는 이미 다른 계약서가 있었거든요. 중국 선전의 지로보틱스. 그들의 G8 모델은 대당 3,000달러였어요.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아마존은 87개 물류센터에 5,000대의 로봇이 필요했어요. G8로 가면 1,500만 달러, 알테크로 가면 6천만 달러. 4,500만 달러 차이였죠. 저는 이준영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기술에는 7년간의 연구가 들어갔다고, 한국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개발비만 200억 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아마존에게는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요. 물류는 마진이 얇은 사업이라고 했죠. 1달러라도 아끼는 게 우리의 철학이라고 덧붙였어요. 이준영 대표는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G8은 정밀 피킹에 취약하다고요. 특히 작고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중국산 로봇은 이미 알리바바 물류센터 120곳에서 검증됐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검토해보겠지만 긍정적이지 않다고요. 이준영 대표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요. 그날 오후 5시 저는 지로보틱스 CEO 왕젠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5,000대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왕젠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아마존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요. 저는 그날 밤 뿌듯했습니다. 회사 돈 4,500만 달러를 아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제프 베이조스에게서 축하 이메일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낀 4,500만 달러가
19개월 후 12억 달러의 손실로 돌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한국 팀이 앞으로 7번이나 더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더 끔찍한 건 제가 거절한 그 로봇팔이 테슬라 손에 들어가 아마존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알테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이었어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이준영 대표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개선안 검토 요청. 저는 그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G8 5000대는 이미 중국 공장에서 생산 중이었고 첫 배송은 12월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계약은 끝난 거였죠. 하지만 이준영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다시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첨부 파일이 있었죠. 속도 개선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피킹 속도를 20%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제목만 보고 스팸 폴더로 옮겼습니다. 2024년 1월 9일 세 번째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번엔 가격 조정안이었어요. 대당 12,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낮추겠다는 제안이었죠. 2,000대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아마존은 이미 공급업체를 확정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냉정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 말하는 것, 그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네 번째 접촉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메일이 아니었어요. 이준영 대표가 직접 시애틀로 날아왔습니다. 제 비서에게 미팅을 요청했죠. 저는 거절했어요. 일정이 꽉 찼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날 오후 3시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8층에서 내려다본 시애틀 전망은 아름다웠죠. 저는 그때 1층 로비에 서 있을 이준영 대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2024년 3월 27일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링크드인 메시지로 왔어요. 아마존 물류센터 책임자들의 추천사가 담긴 영상 링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센터장이 알테크 로봇을 테스트해봤는데 놀라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영상을 30초 보고 껐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물류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4월 15일 여섯 번째 접촉이었습니다. 이준영 대표가 아마존 주주총회에 참석했어요. 그는 행사장 밖에서 저를 기다렸죠. 저는 그를 보자마자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제 보좌관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다시 접근하면 경비에게 연락하라고요. 그날 밤 제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준영 대표가 3시간 동안 행사장 밖에 서 있었다고요. 비까지 왔는데 우산도 안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2024년 6월 3일 마지막 7번째 접촉이었습니다. 이준영 대표는 제게 손편지를 보냈어요. 택배로 온 게 아니라 직접 아마존 본사 우편함에 넣고 갔던 거죠. 편지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마크리 부사장님, 저는 7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제 기술이 당신 경쟁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비웃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아마존을 위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지로보틱스 왕젠 CEO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첫 1000대 로봇이 다음 주 아마존에 배송될 거라고요. 저는 와인 잔을 들어 건배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찢어버린 그 편지가 11개월 후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준영 대표의 경고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그가 말한 경쟁사는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후회하게 됐어요. 2024년 9월 12일,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마존 시애틀 본사 대강당에 300명의 임원진이 모였어요. 분기별 성과 발표회였죠. 제프 베이조스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물류혁신 성공 사례. 베이조스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보고 무대로 올라오라고 했죠. 저는 긴장하면서도 흥분했어요.
300명 앞에서 박수를 받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베이조스가 말했어요. 마크리 부사장이 주도한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가 회사에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다고요. G8 5000대를 15개 물류센터에 배치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운영 비용 40% 절감, 피킹 속도 35% 향상, 인건비 연간 8,700만 달러 절약.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베이조스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미래라고요. 효율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라고 했죠. 강당 안 30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준영 대표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대당 12,000달러짜리 로봇을 거절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3,000달러로 똑같은 결과를 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에는 승진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류기술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의 승진이었어요. 연봉은 42만 달러에서 68만 달러로 올랐죠. 저는 서명을 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는 언론 인터뷰를 5번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테크크런치 모두 아마존의 로봇 자동화 성공 스토리를 다뤘죠. 기자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가성비였다고요. 기술의 완성도보다 비용 효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종종 과잉 기술에 빠진다고, 아마존은 실용주의로 승부한다고 강조했죠. 포브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로봇 회사도 검토했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 여러 회사를 봤지만 지로보틱스가 최선이었다고 말했죠. 그때 한국 회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10월 첫째 주, 지로보틱스 왕젠 CEO가 시애틀을 방문했어요. 저는 그를 본사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그는 제게 감사를 표했죠. 아마존 덕분에 지로보틱스 주가가 37% 올랐다고 했어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긴 거라고요. 왕제는 웃으며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우리는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텍사스 댈러스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톰 핸더슨이었어요. 그는 간단하게 썼죠. 마크, G8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밀 피킹 라인에서 오류율이 높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초기 적응 과정이라고 판단했죠. 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매뉴얼대로 재보정해보라고요.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10월 둘째 주 플로리다 올랜도 센터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G8이 화장품 용기를 찝다가 3번 떨어뜨렸다는 내용이었죠. 손실액은 1,200달러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무시했어요. 1,200달러는 저희가 절약한 8,700만 달러에 비하면 오차 범위였거든요. 10월 셋째 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센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G8이 전자제품 피킹 중 5건의 오류를 냈다고 했어요. 아이패드 2대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됐죠. 저는 지로보틱스 기술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다음 주 패치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모든 기술엔 초기 버그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10월 마지막 주 보고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개 센터 중 9곳에서 유사한 오류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밀 피킹이 필요한 품목들, 특히 작고 비싼 물건들에서 문제가 집중됐죠. 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로보틱스 엔지니어 3명이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그들은 해명했죠. 로봇 팔의 그리퍼 센서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믿고 싶었거든요. 제 승진과 성과급과 언론 인터뷰가 모두 이 프로젝트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라고요. 2주만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오류들이 4개월 후 280만 달러의 일일 손실로 폭발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그 징후들이 이준영 대표가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도요. 달콤한 성공의 맛 뒤에 쓰디쓴 재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4시 37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저를 깨웠어요. 텍사스 댈러스 센터 톰 핸더슨의 긴급 전화였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당장 와야 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저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죠. 무슨 소리냐고요? 톰은 말했습니다. G8 87대가 동시에 멈췄다고요. 신제품 라인이 완전히 정지됐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거든요. 발렌타인데이 특별 상품 라인이었어요. 초콜릿, 향수, 보석, 꽃. 하루 배송량 18만 개였죠. 아마존에서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며 노트북을 켰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죠. 화면은 빨간불로 가득했습니다. 댈러스뿐만 아니었어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저지 15개 센터 중 12곳에서 동일한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퍼 센서 고장, 토크 제어 불능, 시스템 재부팅 실패.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몰고 본사로 향하는 동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센터 관리자들, 고객 서비스팀, 물류 총괄 책임자.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할 건가요?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20분이었습니다. 18층 사무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비상대책팀 15명이 모여 있었죠. 모두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물류 총괄 책임자 데이비드 첸이 말했습니다. 현재 밀린 주문이 47만 건이라고요. 시간당 3만 건씩 늘고 있다고 했어요. 고객 불만 전화는 2,000건을 돌파했다고 했죠. 저는 지로보틱스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중국 시간으로 밤 9시였어요. 왕젠 CEO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기술팀장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원격으로 시스템 점검을 해보겠다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밀린 주문은 63만 건으로 늘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죠. 제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지로보틱스에서 답변이 왔어요. 기술팀장은 말했습니다. 하드웨어 결함이라고요. 그리퍼 센서의 내구성 문제라고 했어요. 원격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요. 그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엔지니어를 보내겠다고요.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3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벽을 쳤어요. 3일이면 밀린 주문이 200만 건을 넘을 거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베이조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크, 지금 상황이 뭔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로봇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생했다고요. 복구 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함이라고요? 마크, 당신이 선택한 로봇 아닌가요? 당신이 5천만 달러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조스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 아마존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트위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CNN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혁신인가요?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초기 기술엔 항상 리스크가 있다고요.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베이조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죠. 48시간 줍니다. 48시간 안에 해결 못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마크, 우리 수작업으로라도 처리해야 합니다. 임시 인력을 투입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임시 인력 2,000명 투입 비용 하루 280만 달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18층에서 내려다본 시애틀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준영, 알테크 대표. 1년 반 전 제가 받았던 명함이었죠.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48시간 안에 지로보틱스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상황은 더 악화됐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됐죠.
제가 1년 반 전에 거절했던 기술이 이미 제 경쟁사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2025년 5월 20일 오전 10시 22분, 제 세계가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회의실에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 저희는 지옥을 경험했죠. G8 5,000대를 전부 교체하는데 1억 2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독일산 로봇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제 책상에는 손실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손실액 3억 7천만 달러. 제 수석 부사장 직함은 이미 박탈됐죠. 다시 일반 부사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는 지루했어요. 새 로봇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였죠. 저는 멍하니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테슬라, 한국 알테크와 80억 달러 규모 독점 계약 체결. 저는 커피를 쏟았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제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기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보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이준영이었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회의실 문 밖으로 내보냈던 그 사람이었죠.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한국 기술로 완성되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놓칠 뻔했죠. 알테크가 개발한 차세대 로봇8 기술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독점 공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 계약, 연간 16억 달러 규모였어요. 테슬라는 이 기술을 자사 공장 자동화와 옵티머스 양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죠. 기사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알테크는 7,360시간의 재설계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달성했다. 7,360시간.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했어요. 대략 10개월이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제가 이준영의 마지막 편지를 찢어버린 그 시점부터였죠.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젝트 책임자 캐런 제이콥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테크의 기술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이었다고요. 특히 토크 제어와 센서 정밀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했어요. 캐런 제이콥스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업체를 검토했지만 알테크만이 테슬라의 기준을 충족했다고요. 이준영 대표와 그의 팀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회의실 12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기사를 본 거였죠. 데이비드 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크, 알테크가 우리한테 제안했던 그 회사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다른 팀원이 물었어요. 80억 달러요? 우리가 거절한 게 80억 달러짜리 기술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반 전 그날이 떠올랐죠. 이준영이 은색 케이스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던 순간, 제가 12,000달러가 비싸다고 했던 순간, 그가 7번 찾아왔지만 제가 매번 거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당신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제 기술이 당신 경쟁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저는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에는 긴급 소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15분 후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20명의 임원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죠. 베이조스가 말했습니다. 모두 오늘 아침 뉴스 봤을 겁니다. 테슬라가 한국 로봇 회사와 8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베이조스는 저를 쳐다봤어요. 마크, 당신이 그 회사를 검토한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 2023년에 검토했습니다. 베이조스가 물었죠. 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가격이 중국산의 4배였습니다. 가성비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베이조스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가성비라고요? 마크, 당신이 아낀 4,500만 달러 때문에 우리는 3억 7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쟁사는 80억 달러짜리 기술을 손에 넣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베이조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놓친 건 4,500만 달러가 아니에요. 미래를 놓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베이조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알테크에 다시 연락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1년 반 전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뒀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준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7번 거절했던 사람에게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80억 달러라는 숫자만 맴돌았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제가 1년 반 전에 예스라고 했다면 지금 아마존이 테슬라 자리에 있었을까요? 2025년 5월 25일 오후 3시, 저는 제프 베이조스의 개인 집무실로 소환됐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본 건 제 커리어에서 3번뿐이었어요. 첫 번째는 부사장 임명식이었죠. 두 번째는 G8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베이조스는 창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죠.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앉으시오, 마크.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베이조스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5분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그가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주가 그래프였죠. 베이조스가 말했습니다. 5월 20일 이후 테슬라 주가가 18%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200억 달러 증가했어요. 알테크 계약 발표 하나로 말이죠.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아마존 주가였어요. 같은 기간 3% 하락했다고 표시돼 있었죠. 베이조스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마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로봇 기술 하나를 놓쳤습니다. 베이조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미래 10년을 잃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죠. 테슬라는 이제 자사 공장을 완전 자동화할 겁니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양산에 들어갈 거예요. 5년 후면 테슬라가 로봇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베이조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아낀 4,500만 달러가 뭡니까? 테슬라는 방금 1,200억 달러를 벌었어요. 당신이 계약했다면 그게 우리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변명을 시작했어요. 당시엔 중국산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다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았다고 말했죠. 베이조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합리적이라고요? 마크, 당신은 스프레드 시트만 봤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보지 않았어요. 알테크가 7번이나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7번이요? 그런데 당신은 문전박대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베이조스는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마존의 치명적 실수, 한국 기술을 놓치다. 베이조스가 읽기 시작했어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알테크는 2023년 아마존에 먼저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아마존 마크리 부사장은 가격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고 대신 중국산 저가 로봇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3억 7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다. 베이조스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마크,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보는 기사입니다. 아마존이 한국 기술을 무시했다가 테슬라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말했죠.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물류기술의 미래를 당신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당신은 엑셀 시트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베이조스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알테크에 다시 연락하세요.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계약을 따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테슬라와 5년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소리쳤습니다. 그걸 모를까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5년 후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관계를 당신이 고치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조스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앞에 놓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산 G8 전면 교체 비용 명세서입니다. 1억 2천만 달러예요. 여기에 당신 사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제 필체가 보였어요. 베이조스가 말했습니다. 이 1억 2천만 달러는 당신 책임입니다. 물론 회사가 냈지만 당신 평가에 반영될 겁니다. 올해 성과급은 없습니다. 내년 승진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베이조스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마크, 비즈니스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전이에요. 당신은 그 모든 걸 놓쳤습니다. 이제 되찾으세요. 아니면 떠나세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준영 대표의 명함이 거기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명함이었죠.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전화를 걸기로요. 하지만 그 전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7번 거절했던 사람이 이번엔 저를 거절할 차례였거든요. 그리고 그 거절은 제가 받았던 어떤 거절보다 뼈 아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오전 9시, 저는 전화기 앞에서 20분째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영 대표의 번호는 이미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전화 한 통 거는 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빠진 커피였지만 목을 축일 수 있었죠. 심호흡을 3번 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그가 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받기를 바랐어요. 4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이준영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1년 반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아마존의 마크리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3초 정도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이준영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마크 부사장님. 그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기억한다는 건 7번의 거절도 다 기억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준영 대표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답했죠. 1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10분. 저는 그 시간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가격에만 집중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이준영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크 부사장님, 사과는 감사합니다만 왜 지금 전화하신 건가요?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이 칼처럼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준영 대표는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 아마존과도 협력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테슬라 독점 계약이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 라인이나 혹은 5년 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10초 정도였죠.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준영 대표가 말했어요. 마크 부사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물었죠. 제가 2024년 6월에 보낸 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편지. 제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편지였죠.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기억합니다. 이준영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영 대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크 부사장님,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저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당시 상황이 복잡했다고요. 회사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영 대표가 말을 끊었어요. 마크 부사장님, 저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7번 찾아갔습니다. 이메일 12통을 보냈고 직접 시애틀까지 3번 갔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죠. 그때 부사장님은 15분도 시간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비서를 통해 거절하셨고 주주총 회장에선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편지는 읽어보시지도 않은 것 같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준영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그 8개월 동안 저희 팀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었어요. 아마존 계약만 따내면 회사가 살 수 있었는데 부사장님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준영 대표가 말했죠.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로요. 대신 저희 기술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7,360시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98번의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저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첫 미팅부터 저희 기술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가격이 아니라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테슬라가 본 것을 저는 보지 못했던 거죠. 이준영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마크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향후 5년간 테슬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테슬라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아마존과의 협력은 적어도 2030년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2030년, 5년이 아니라 7년 후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가격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조건도 테슬라보다 좋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영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저희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줬어요. 아마존은 저희가 무릎 꿇을 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준영 대표가 말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 부사장님. 하지만 저희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7번 거절했던 사람에게 이번엔 제가 거절당한 거였죠. 그것도 완전하게, 냉정하게, 돌이킬 수 없게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시애틀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80억 달러 계약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죠. 더 무서운 건 이 이야기가 업계에 퍼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존이 한국 기술을 무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제 이름이 있을 거였어요. 제 커리어는 그날 그 전화 통화와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저는 아마존 산의 세미나 강단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회사에 끼친 80억 달러의 실수. 청중석에는 300명의 직원이 앉아 있어요. 신입사원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모두 저를 보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2023년 10월 17일 회의실 사진이에요. 제가 이준영 대표를 만났던 그날이죠. 그날 저는 가격표만 봤습니다. 12,000달러 대 3,000달러. 간단한 산수였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가격표 뒤에 7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는 걸, 37명 팀원들의 땀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7번의 거절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그들을 무시했어요. 이메일을 삭제했고, 미팅을 거절했고, 심지어 편지를 찢어버렸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7,360시간을 투자했어요. 98번의 주말을 반납했죠. 기술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봅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지해요. 그리고 지난주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이 가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요.
전 세계 언론이 찬사를 보냈죠. 한국 기술이 로봇 시대를 열었다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이준영 대표의 사진이에요.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7번 거절당해도 8개월을 기다려도 98번의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목표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7360시간의 의미였어요. 저는 가격만 봤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봤죠. 저는 비용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 차이가 80억 달러였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국 회사가 찾아오면 제발 귀 기울이세요. 그들이 7번 찾아온다면 그건 집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집념이 여러분의 경쟁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 테니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 복도를 걷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서랍에는 아직 사직서가 들어있죠. 오늘 저녁 그 사직서를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는 남기고 싶었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한국 기술을 다시는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7360시간, 10개월. 그 숫자는 이제 제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하는 한 단어도요. 집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DNA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마크리 부사장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2023년 가격이 비싸다며 한국 기술을 7번 거절했던 아마존. 하지만 거절당한 알테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360시간, 98번의 주말을 반납하며 기술을 재설계했고 결국 테슬라 80억 달러 독점 계약을 따냈습니다. 7번 거절했던 아마존이 무릎 꿇고 찾아갔지만 이번엔 한국이 2030년까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7번째 거절을 받고 계신가요? 알테크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인들이 무릎 꿇고 찾아올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DNA니까요. 7번 거절당해도 일어선 한국 기술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